엄마, 빨리 와서 설거지 좀 해줘. 그리고 기저귀도 좀 갈아줘. 지난주 딸 수연이가 던진 이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자식이라고 낳아 키웠더니 이제는 저를 24시간 전담 가정부처럼 여기더군요. 필요할 때만 부르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요. 오늘도 세상만사 요지경속이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면 속 시원한 댓글로 복수해주세요. 구독을 눌러두시면 재밌는 사연을 매일 들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충주에서 살고 있는 62의 김미경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사과밭을 일구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딸의 무급 가정부로 살았죠.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주잖아. 돈 몇 푼 주고는 제 인생을 모조리 사버리려 했던 딸과 사위. 24시간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심지어 제 돈으로 장까지 받아줬지만 결국 저를 내쫓더군요. 원룸으로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이네요. 내 새끼라고, 내 딸이라고 눈물 훔치며 참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가족이란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계신 어머님들께 작은 용기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이 있다면 부모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정부 엄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거듭났는지.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애기 낳으려고 해. 작년 봄 수연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딸이 갑자기 찾아와 이런 말을 하니 처음엔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수연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뻐졌죠. 엄마, 출산하고 6개월만 도와주면 안 될까? 회사에서 육아휴직도 받았고 그동안 아기 키우는 법도 배우고 수연이의 부탁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사과 농사 때문에 바빴지만 딸의 첫 출산이라 흔쾌히 허락해 주었죠.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신혼 때부터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던 수연이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사과 수확할 때쯤이면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 이 말이 거짓이 될 줄은요. 남편과 함께 가꾸던 사과밭을 뒤로하고 분당으로 향하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거란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수연이네 아파트는 30층짜리 고층 건물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방이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어떻게 사나 싶었죠. 하지만 곧 적응해야 했어요. 제가 이곳에 온 건 수연이를 도와주기 위해서니까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수연이는 불안해했어요. 사위는 야근이 잦았고 친정 엄마인 저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나 봅니다. 밤늦게 진통이 왔을 때도 사위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결국 제가 119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죠. 엄마, 너무 아파. 진통실에서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30년 전 제가 수연이를 낳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아팠었나? 하늘이 노랗게 보였었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고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식구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 삶의 평화로운 나날도 함께 끝나버린 날이었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3주는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수연이는 호텔 같은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도
매일 저를 찾았어요. 처음엔 아기 돌보는 법을 알려달라며, 나중엔 모유 수유가 힘들다며. 그러다 퇴소 전날 수연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3개월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기 엄마가 된 제 딸의 눈빛이 너무나 불안해 보였거든요. 사위도 옆에서 공손히 부탁하는데 어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회사에서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 생활.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손주를 돌보고 수연이 부부의 아침을 차려주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방이 좀 좁아서요. 아기 물품이랑 어머님 짐이랑 바로 앞 건물에 원룸이 있는데 사위의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돈도 안 받고 24시간 손주를 봐주는데 이제는 나가서 따로 살라고? 수연이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기만 했죠.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 신혼 때부터 둘이 살던 공간이라. 결국 저는 바로 앞 건물 원룸으로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했어요. 월세는 제가 내야 했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연이네 집을 오가며 손주를 돌봐야 했죠. 어머님,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큰 돈이에요. 사위의 말대로 100만 원은 분명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매일 밤 허리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걸. 손주의 분유값과 기저귀가, 장보기, 그리고 원룸 월세를 내고 나면 실상 남는 게 없다는 걸. 그렇게 서서히, 아주 서서히 저는 엄마에서 가정부로 전락해 가고 있었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 딸의 육아휴직은 끝났지만 제 근무 시간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길어졌죠. 엄마, 난 이제 회사 다시 가야 해. 아침 7시 출근이라. 새벽 6시쯤 와줄 수 있지? 어머님, 저는 오늘도 야근이에요. 10시쯤 들어갈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런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수연이가, 하루는 사위가. 그럴 때마다 저는 원룸에서 허겁지겁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죠. 겨울이면 찬바람에 떨며, 여름이면 땀을 흘리며. 제 생활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손주를 돌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통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사과 수확철이 다가오는데도 저는 여전히 서울에 발이 묶여 있었죠. 여보, 나 이번 추석에는 꼭 내려갈게요.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요. 매번 이런 통화로 끝났어요. 남편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들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수연이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며 매달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룸 침대에 누워 허리 통증을 달래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그때 울린 남편의 다급한 전화. 여보, 나 병원에 왔어요. 담석 때문에 응급실에.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프다는데 제가 갈 수가 없었거든요. 수연이가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라며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내 남편은 아픈데 나는 왜 딸의 집에서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는 걸까? 더구나 수연이 부부는 점점 더 당연하게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월급 받고 일하는 가정부처럼요. 그들의 눈에 엄마는 사라지고 도우미만 남은 걸까요? 분당의 가을은 차가웠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를 안고 놀이터에 나가면서 문득 충주 사과밭이 그리워졌어요.
이맘때면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를 따야 할 텐데. 결정적인 사건은 추석 즈음에 일어났어요. 남편의 담석 수술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수연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수술을 해야 한대. 내가 이번 주말에 충주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엄마, 이번 주는 안 돼요. 회사에서 중국 바이어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주말에 접대가 있어서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하루만 다녀올게. 아빠 수술인데. 엄마, 내가 얼마나 중요한 계약인데. 아빠 수술은 미룰 수 없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 어딘가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손주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군요. 놀이터의 미끄럼틀, 그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도 마치 제가 이곳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가요. 손주의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집이라고?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월세 내고 사는 원룸에서 딸의 편의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정부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수연이네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우연히 사위의 통화가 들렸어요. 네, 장모님이 계셔서 정말 편해요. 애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저희가 월급도 넉넉히 드리니까요. 월급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결국 저는 그들에게 고용인일 뿐이었던 거죠. 그것도 24시간 대기조로 일하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진 얼굴, 허리는 더 굽어 있었고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돌아가야겠다. 조용히 중얼거리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한 건 시댁 식구들이 집들이를 온다는 날이었어요. 수연이는 시부모님 앞에서 며느리 노릇을 잘하고 싶다며 저더러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했죠. 엄마, 이번엔 특별히 부탁해요. 내가 요리 잘한다고 말해놔서. 아침부터 장을 보고 갈비찜에 잡채, 수정과까지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음식을 했어요. 손주까지 돌보면서요. 그런데 정작 수연이는 화장실 청소도 거실 정리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역시 손맛이 좋으세요. 우리 수연이가 이런 음식을 해서 주나 했더니 시어머님의 말씀에 수연이는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어요. 제 눈에는 그게 너무나 뻔뻔해 보였죠. 수연아, 둘째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이렇게 좋은 친정 어머님도 계시는데. 시어머님의 말에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둘째요? 첫째도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하는데. 아, 그게. 수연이가 머뭇거리는 사이 사위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계시니까 둘째도 곧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어머님이 거의 키우시다시피 하셨잖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거의 키웠다고? 어머님? 난 가정부가 아니야. 월급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24시간 대기조로 일하는 가정부가 아니라고. 난 수연이 엄마고 당신들 어머님이라고.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연이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죠. 내 남편이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도 난 여기서 당신들 집안일 하느라 가보지도 못했어. 내 사과밭은 내버려둔 채.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난 이제 충주로 돌아갈 거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렇게 저는 일어섰어요.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렸죠.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였으니까요.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내가 월급 더 줄게. 짐을 싸는 제 곁에서 수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원룸 방 안의 짐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진 고된 날들, 허리 통증에 잠 못 이루던 밤들, 남편의 수술도 지키지 못했던 미안함까지. 그래도 엄마, 애기는 어떡하고,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지. 나도 그렇게 너를 키웠어. 처음으로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이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죠. 아마 이런 제 모습은 처음 봤을 거예요. 사람 구하면 되잖아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도 계시고. 그래, 사람 구해. 월급 300만 원 줘서 구해. 난 이제 충주 가서 사과나무나 볼래. 짐을 다 싸고 마지막으로 손주의 얼굴을 보러 갔어요. 잠든 손주의 포근한 숨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죠.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내 엄마 아빠도 이제 제대로 된 부모가 되어야 할 때야.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충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는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걸까? 충주역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 후유증 때문에 아직 몸이 불편해 보였지만 그래도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죠. 여보, 이제 정말 돌아온 거예요? 네, 이제 정말 돌아왔어요. 다시는 안 떠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진정한 귀향을 했답니다. 충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수연이에게서 첫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 이제야 알겠어. 엄마 말이 맞았어. 내 새끼는 내가 키워야지. 시간제로 일하는 회사로 옮기려고. 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제가 떠난 후 육아의 실체를 경험했나 봅니다. 서툴러도 괜찮아. 나도 처음엔 다 그랬어. 사과밭으로 돌아온 저의 일상도 달라졌어요. 새벽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사과나무를 돌보고 저녁이면 마을 주민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여보, 이제 허리는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와서는 매일 밤 꿀잠 자는 걸요. 남편의 말처럼 충주로 돌아온 후 제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새벽 6시에 맞춰 일어날 필요도 없고 밤늦게까지 깨어있을 필요도 없었죠. 가끔 손주 생각이 날 때면 영상 통화를 합니다.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으니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엄마 아빠랑 같이 와볼래? 이제는 가정부가 아닌 할머니로서 손주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매일 아침 사과밭에 나가면서 생각해요. 인생은 참 묘한 거구나. 늦게라도 깨달으니 다행이야. 오늘도 사과밭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사과가 유난히 잘 자라네요.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를 보면서 문득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실 분들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엄마, 할머니도 한 인간이에요. 얼마 전 수연이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처음으로 제 입장을 이해해 준 것 같아 울컥했어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수연이네가 충주로 놀러 와요. 더 이상 저를 무료 도우미로 여기지 않고
정말 엄마로 대해주네요. 사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해준 사과즙을 받으면 어머님 건강도 생각하시라며 오히려 말리곤 하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머님들, 혹시 저처럼 가족이란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도 분명한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실 자녀분들, 부모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후원자가 아닙니다. 부모님께도 당신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미경 씨, 이제 들어와요. 저녁 먹어야지. 네, 여보. 금방 갈게요. 이제 저는 남편의 부르는 소리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제 의지로 움직이는 발걸음으로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충주 사과밭에서 김미경 드림.